안녕하세요 여러분. 12주차 만 3세에서 5세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그 중에 측정 볼 텐데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대면 비대면을 두 개 다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 중에서는 어린이집이 지금 폐쇄가 된 곳도 있고, 또는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있어서 자신도 좀 격리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나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비대면, 대면을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본 건 뭐냐면요. 자연 탐구 안에 우리 수학적인 아동 수학 지도인데, 아동 수학 지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 안에서 자연 탐구 영역이에요. 자연 탐구 영역 중에서도 모든 내용이 수학적인 베이스가 있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탐구 과정 즐기기, 그리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이런 내용 범주 중에서 가장 수학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생활 속 탐구하기예요. 그래서 그 생활 속 탐구하기에 0-1세의 교육 목표를 보면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고 규칙성을 경험한다가 0-1세의 내용인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계속 기억하세요. 0-1세의 생활 속 탐구하기의 내용은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입니다. 그리고 만 2세의 생활 속 탐구하기의 내용을 보면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뭐로요? 감각으로 탐색하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고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다시 한번. 만 2세 아이들은 친숙한 물체의 특성의 변화에 감각으로 탐색하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고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의 각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입니다. 그럼 만 5세에 자연탐구 목표와 내용 중에서 생활 속 탐구하기의 내용을 보면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고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자, 길이, 무게 측정하기죠. 속성을 비교하고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고요.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수학교육 내용, 아동 수학교육 내용을 보면 아동에게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수 개념으로 해서 수와 연산 지난 시간에 했고 공간과 도형 지난주에 한 게 이제 기하였죠. 공간과 도형을 했고 오늘은 측정입니다. 측정. 그리고 규칙성, 자료와 수직과 분석. 이거는 이제 자료 수직과 나타내기 이 정도인데요. 차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측정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개요는요. 목차, 비교하기와 순서 짓기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측정하기, 측정하기 중에서 길이, 길이 또는 다양한 측정법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학습 목표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기 전과 형성된 후에 측정하는 학습 내용을 알고 이해한다. 우리가 안내해줘야 될 아이들은 보존 개념을 아직 형성되기 전의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갓 보존 개념을 형성한 그 유아들이죠. 자, 그래서 비교하기와 순서 짓기를 보면 먼저 측정.
동일한 단위인 측정 단위를 가지고 대상의 속성을 수치화한 것이 뭐다? 측정이다. 예, 동일한 단위인 측정 단위,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 미터라는 그 말이 동일한 단위인 거죠. 그램, 이런 거. 측정 단위를 가지고 대상의 속성을 어떻게 한 거? 수치화한 것을 뭐 한다? 측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측정 활동에는 비교하기와 순서 짓기, 서열화하기 능력을 토대로 발달하는 거죠. 또는 해야 되는 거죠. 비교하기와 순서 짓기. 비교하기와 순서 짓기는 한 가지 속성의 다른 차이점을 인식하거나 차이의 정도를 변별하여 배열하는 과정이에요. 자, 비교하기와 순서 짓기는 한 가지 속성에 따른 차이점을 인식하고 차이의 정도를 변별할 줄 알아야 돼. 그 변별에 따라 배열하는 능력.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또는 무거운 거부터 가벼운 대로 한 가지 속성에 따라서 그 차이의 정도를 변별해서 배열하는 거죠. 비교하기와 순서짓기의 차이점을 보면 비교하기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거고요. 순서짓기는 적어도 3개 이상은 돼야 되죠. 3개 이상. 자, 비교하기. 어떤 속성에 따라 두 개의 물체를 관계 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순서짓기 기초 능력. 이제 비교하기인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속성을 알아야 돼. 인지해야죠. 누가 더 빠른가? 그러면 비교의 속성은 뭐예요? 속력이라는 거. 그리고 가시적인 관찰로 측정되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면 긴 것과 짧은 것, 크기라면 큰 것과 작은 것. 또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빠른 것과 느린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이런 단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쵸?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서부터 유아의 비교하기를 위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긴 것과 짧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빠른 것과 느린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그쵸? 그리고 비교하기와 관련된 용어는 수학적인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다. 그쵸? 비교하기와 관련된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학적인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다. 보다 더 크다. 보다 더 작다. 비교하기 결과를 거꾸로 표현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도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요. 곰인형이 토끼 인형보다 크다. 토끼 인형이 곰인형보다 작다.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것도 신장시킬 수 있어요. 보정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는 주로 지각에 의해 의존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볼펜을 2개를 놔둬도 하나를 이쪽에다 놔두고 다른 하나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색깔만 달라요. 이건 좀 다르기는 하네.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경우 이거 똑같은데 하나를 이렇게 놓고 하나를 이렇게 밀어 놓으면 어떤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 앞부분의 중심, 이 끝에 부분의 중심을 둬서 이 빨간색이 더 길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서 이해하시죠? 똑같은 걸 놔둬도 위치를 다르게 하면 아이들은 더 길어 보이는 것을 그 한 지각에 의존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정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는 주로 지각에 의존한 측정을 한다. 그래서 비교하기 지도 방법은요. 일가를 통해 비교하기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비교 영어를 사용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교하기를 지원하는 교사의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반대 속성의 용어와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까처럼 같다, 다르다, 빠르다, 느리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것처럼 물체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비교하기를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물체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교한 비교하기를 도와야 되는데, 정교한 비교하기는 두 물체를 나란히 놓다든지 또는 저울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길이와 무게 같은 거. 길이는 두 물체를 나란히 놓아서 이게 똑같은지 다른지, 무게, 저울을 사용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자, 두 번째로 순서짓기 서열하고요. 그 순서짓기 서열하는 3개 이상의 물체의 특성, 속성, 이런 차이에 따라 순서를 짓는 거죠. 그래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떤 차이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인식하고 사물을 정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크레파스를 넣을 때도, 크레파스 같은 경우는 제자리가 있기는 있지만 작은 거서부터 큰 거로 놓을 때 정리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과 방향이 있고 일관된 규칙이 적용되고 있어야 서열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읽기에 도움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가역적 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전 조작기 특징은 비교하는 두 물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비교하는 두 물체, 이 물체가 크다, 작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더 넓게는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발달되는 거죠. 자, 기준이 되는 속성 외에 다른 속성은 가능하면 그래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길이 서열화 경우는 색을 통제해서, 색을 통제한다라는 말은 색은 똑같이 하되 뭐 크기를 달리한다든지 또는 넓이는 똑같은데 크기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는 동질적인 거여야 되고 다른 것을 비교하게끔 해야 아이들이 순서 짓기를 잘 할 수 있다. 왜? 전조작기 특징이 비교하는 두 물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이 들어가게 되면 더 순서 짓기, 서열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이들이 숫자 세기 할 때는 어땠어요? 좀 이질적인 것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색깔이 다른 거라든지 모양이 다른 것을 줘야 수세기가 조금 더 용이했었잖아요. 같은 색을 주면 몇 개를 셌는지 아이들이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수세기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물체를 주고 세는 것이 영아들의 수세기를 더 도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순서 짓기는 그 전조작기 아이들은 비교하는 두 물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통제를 해주는 게 좋아. 한 가지는 색깔을 통제한다든지 넓이를 통제한다든지, 그래서 색깔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것을 줬을 때 유아들이 서열화하기 좋다. 자, 그리고 이런 서열화는 발달과 연습에 의해서 점차 전체적인 순서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순서 짓기의 발달을 볼게요. 3, 4세는 두세 개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고요. 이후 지속적 순서 짓지는 못해요. 그리고 5, 6세 정도는 시행착오를 거쳐 순서대로는 놓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를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배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6, 7세는 순서 짓기를 할 때 막대의 양쪽 끝을 다 고려해요. 그래서 막대에 움직이기 전에 모든 막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같은 거였지만, 크기가 같은 거였지만 이게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가 다른 게 아니야. 6, 7세 정도는 그 정도까지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또는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순서 짓기를
이제 그런 순서 짓기 방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서 짓기를 할 때 막대 양끝을 이렇게 양끝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막대가 움직이기 전과 움직이기 전에 그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것. 그리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라는 걸 알면 아하, A는 C보다 크다라는 추론이 생길 때 순서 짓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 짓기를 방향으로 이제 가서 방향대로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 짓기의 종류를 보면 단순 서열이 있어요.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배열하는 것. 단순 서열의 기초는 비교하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처음 속에는 한 5개 이내가 바람직하다. 한 3개 정도도 괜찮고 이제 점차 5개. 예. 그리고 이중서열, 1대1 대응을 사용해서 두 집단의 사물들을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거. 예를 들자면 곰 3마리와 그릇, 아빠 곰은 큰 거, 엄마 곰은 중간 거, 애기 곰은 작은 거 이렇게 1대1 대응을 해서 이중서열인 경우에는 복합적 서열인 경우에는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순서를 짓는 것인데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몬테소리 꼭지 기둥인 거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속성이 높이와 둘레잖아요. 그쵸? 높이와 둘레가 있어요. 근데 높이는 다르지만 둘레는 어때요? 다 같죠? 네, 둘레는 같죠. 근데 그래서 서열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높이가 높아지면서 둘레는 좁아지는 거.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속성에다 넣었고요. 두 가지 속성에다 하는 것은 몬테소리 꼭지 기둥 중에서 넓어지면서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가늘어지면서 높아지는 거. 이건 두 개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각적으로 순서 짓기 할 수 있도록 몬테소리 교구가 그냥 아이들은 넣었지만 오토 교육인 거죠. 스스로 순서 짓기를 할 수 있고 들어가기를 보일 수 있고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시로서 아주 좋은 도구인 거죠. 교구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순서 짓는 것. 그래서 몬테소리 꼭지 기둥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순서 짓기 활동 지도를 보면 생활 일과를 통해 순서 짓기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정리할 때라든지 하루 일과 순서 사진을 게시해서 이제 오늘의 할 일, 오전에 할 일, 그 다음 할 일, 그 다음 할 일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 있으시죠? 그리고 물체 간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장려하는 것. 어떤 점이 다를까? 가장 긴 것은 어떤 것이니? 유아의 발달에 따라 순서 짓기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 먼저 2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3개를 순서 짓게 하고 차차 숫자 늘리기. 그리고 가장 긴 것을 골라 비교 또는 교사의 시범 후 유아가 완성하도록 하는 것. 모델링 보여주거나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순서 짓기 활동 지도를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측정입니다. 측정은 이제 측정하기,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시간 이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측정하기. 측정은 서로 다른 물체의 속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기준으로 수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는 측정 활동을 통해 수와 양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형성될 수 있어요. 측정 개념의 발달 단계를 보면 놀이와 모방 단계, 성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측정해야 되는 이런 사물은 측정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기, 그리고 임의적 단위, 뺨이라든지 내가 연필로 잰다든지 임의적 단위를 사용해서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이 표준화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자로 잴 때랑 내 뺨으로 잴 때랑 다 틀리네? 또 연필로 잴 때랑 지우개랑 잴 때랑
다르네. 제가 다르게 5개, 내가 5개 됐어. 이걸로 5개. 그래서 그럼 뭘로 5개야?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단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그 측정 개념의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놀이와 모방. 유아는 나이 많은 아동이나 성인을 모방해요. 그래서 모래놀이, 물놀이를 통해서 부피와 그 속성을 탐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는요. 보존 개념에 형성되지 않아서 지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에 의존해서 측정하고 말해요. 무거운, 가벼운, 긴, 짧은, 큰, 작은, 뜨거운, 차가운 등 이런 비교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측정의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사의 지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임의적 단위를 사용하는 거죠. 신체 단위, 우리 뺨 이거 많이 하잖아요. 비표준 단위 측정인데 한 뼘, 블록으로 재어보기, 연필로 재어보기 이런 것들. 책상의 길이를 재어보는데 내 뼘으로 우리 책상이 얼만큼 되는지 세어보자. 측정해보자 인 거죠.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단위를 사용해야 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측정했을 때 나는 7개가 나왔는데 얘는 5개가 나왔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그런 동화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표준적 단위를 사용. 지도 순서는 신체 단위를 이용하고 비표준 단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표준적 단위를 이용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측정 개념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측정 활동 지도시 유의사항을 보면요. 유아에게 의미 있고 익숙하며 알고 있는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측정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활동, 그러니까 인지적 갈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용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유아들이 측정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것이 가장 무거울까? 어떤 것이 가장 클까? 놀이중 갈등 상황에서 측정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을 위한 물체 특성을 파악하고요. 적절한 단위를 선택, 그리고 그런 지식과 측정 기술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구체적 조작기 이전의 유아에게는 비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표준화된 단위보다는 비표준화된 거, 뼘으로 진다든지 이런 연필로 재어본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유아 수준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표준화된 것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비표준 단위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물건이기 때문이고요. 단위의 크기 면에서 비표준 단위가 유아가 느끼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표준 단위는 유아들에게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에 대해서 더 피부로 내가 생활 속에서 측정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아의 뺨과 교사의 뺨을 이런 차이를 쟀을 때 대충 쟀을 때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인지적 갈등이죠. 왜 그럴까?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신체 단위 측정의 부정확성을 인식하고 표준 단위 사용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유아 수준의 우리가 측정에 그런 인지적 갈등을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표준 도구는 소개하는 정도로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지? 여기에 숫자는 왜 있는 거야? 이런 정도의 질문. 그래서 측정이 필요한 그런 인지적 갈등을 주는 것이 유아의 수준의 측정의 목적 정도 됩니다. 자, 길이 볼게요. 두 지점 간의 거리로 정해지는 속성이 길이인 거죠. 그래서 길이 관련 용어들의 개념적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높다라는 표현을 길다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정확하게 높은 건지 긴 건지 언어적으로 모델링 해주시는 것이 또 수학적인 그런 길이의 개념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레와 같은 곡선의 길이를 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 입체 도형, 그다음 공의 둘레를 이렇게 재는 게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길이의 측정 개념 지도를 보면요. 일가를 통해 길이의 측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길이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키 그래프, 누가 큰가, 키 그래프, 그 다음에 친숙한 물건, 길이 측정하는 것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 좋고요. 보다 길다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비교하거나 순서 짓는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일가를 통해서 길이 측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표준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그것은 또 인지적 갈등을 주는 거예요. 수학적인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측정하고 연결해서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측정 물체보다 큰 단위 측정. 예를 들자면 크레파스를 나무 젓가락으로 쟀을 때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표시를 지은다든지 이렇게 여러 측정 도구로 측정치 비교하기. 책상을 뺨으로 쟀을 때, 지우개를 쟀을 때, 연필로 쟀을 때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인지적 갈등 경험을 많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넓이. 유아교육과정 학습 내용에는 없으나 놀이나 게임 중 경험할 수 있지요. 넓이가 같아도 모양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자면 똑같은 넓이 이거 만약에 이 정도의 넓이를 6개로 이용해서 이걸 6개를 길게 올릴 수도 있고 넓게 만들 수도 있고 6개를 뭐 2개씩 포개서 3개씩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넓이가 달라지나요? 기준은 요거 6개가 있는데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높게 올렸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2개를 포개서 올렸는지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길게 늘렸는지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나요? 계산해보면 다 똑같은데 아이들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인지적 갈등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 개념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의 보존 개념은 길이의 보존 개념보다 더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둬요? 길이에 포인트를 둬서 이게 더 넓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유아교육 과정에 많이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보존 개념이 거기까지 안 가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포준 단위로 넓이를 비교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일정 크기의 종이 또는 블록으로 덮어 보며 측정하는 거. 그리고 측정 대상을 바둑판 모양 위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둑판이 몇 칸인지 보면은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데 길이가 또는 길이가 달라서 내가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길이가 다르지만 이쪽으로는 넓이가 더 넓을 수 있으니까 두 개의 면적은 넓이는 같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측정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죠. 바둑판 좋죠. 바둑판 정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크기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재어봤더니 똑같은 6장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피.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어렵죠. 부피를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높이, 길이, 폭 등의 3차원을 협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협업.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피는 물체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용량은 용기가 담을 수 있는 양을 측정하는 것. 그래서 요리, 물놀이 또는 모래놀이를 통한 측정 경험이 아주 효과적이다. 부피 또는 용량이 같아도 형태는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피에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용량의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게. 중력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무게는 만유인력의 법칙의 결과이고요. 물체는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무게가. 그리고 일상용품을 이용한 양팔 저울로 무게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는 거잖아요.
평형 및 양팔저울의 원리를 소개한다. 양팔저울의 원리가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야 평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게가 같고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쪽이 기울어진 쪽이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 그런 개념, 원리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하나씩 올려놓고 기울임을 관찰하고 평형된 추의 이제 개수를 세서 이건 똑같다, 다르다, 얼만큼 많다, 무겁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큰 물체는 무겁고 작은 물체는 가볍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를 수도 있죠. 스티로폴 큰 거 올려놓고 쇳덩이 올려놔 보세요. 작은 쇳덩이 올려놔 보세요. 작은 쇳덩이가 더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양손으로 비교해보기,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리고 부피가 비슷하고 무게가 다른 골프공 같은 스티로폴 공이랑 이제 무게를 비교하게 하면 아이들이 이게 더 무거울 것 같았는데 스티로폼이 커서 이게 더 무거울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가볍구나, 그래서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인지적 갈등을 주는 거예요. 자, 6번째로는 시간인데요.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로 움직이는, 다시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로 움직이는 비공간적인 연속체가 시간이죠. 어려워요. 시간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순차적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의 순서와 관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어디 와요? 어린이집 오잖아요. 그렇게 순차적, 사건의 순서와 관계가 있어요. 순차적 시간은. 그리고 시간 간격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몇 초 걸렸는지, 분 걸렸는지, 시 걸렸는지, 월 걸렸는지, 연 걸렸는지, 이렇게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유아는 시간의 간격보다 먼저 사건 순서에 기초하여 시간 개념을 이해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유치원,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안내를 하는 것이 시간 개념을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 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학습하기 어려운 이유는 추상적인 개념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이라는 말은 4년 전일 수도 있고 400년인 줄 수도 있잖아요. 옛날이라는 말이. 그리고 주관적인 거죠. 시간이라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에 있어서 즐거운 일은 시간이 갔는데도, 1시간을 썼는데도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했을 때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거일 수 있다. 그리고 유동적인 거이죠.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유동적인 거죠. 그래서 유아는 미래보다 과거를 먼저 이해하는데, 내일이 되면 오늘이라는 게 좀 힘든 거죠. 그쵸? 어제는 지나간 거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리고 연령별 차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나이만큼 속도라 그러잖아요. 나이만큼 시간이 속도다. 예를 들자면 30세면 30km로 시간이 가는 거와 같고, 50세면 50km로 가는 거와 같고, 80세면 80km로 가는 거와 같으니까 1년의 빠름을 느끼는 게 80세가 제일 더 빠르게 느낀다. 그 소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 삶을 느긋하게 보는 문화가 있고 바삐 움직이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도 그런 성향들이 있죠.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함축된 용어들이 좀 있죠. 닭 울음소리는 새벽, 석약은 저녁, 한방눈은 겨울. 그렇죠? 이렇게 함축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학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 측정 지도 방법을 보면요. 일가를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가의 규칙,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 일가를 소개하고 그림과 글로 된 일가표를 게시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집에 다 게시되어져 있죠.
시간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는 모델이 되는 거. 예를 들자면 전에, 후에, 어제, 오늘, 내일, 그제, 엊그제, 모레, 글패. 너무 어려워. 글피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먼저, 그리고 지금, 나중, 다음에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선생님이 유아들의 시간을 측정하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 시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요리 순서표 같은 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사계절 그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사진을 게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순차적 시간 경험 기회 제공. 그리고 시간의 간격 경험 기회 제공. 작업 시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사용하게 되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선생님이 1분 뒤에 눈뜨기 할 거야.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봤잖아요. 1분이 어느 정도만큼 길이인지. 예, 눈 감고 1분 되면 스스로 1분이라고 생각하면 눈뜨기. 이런 거. 달력이나 시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달력 보여주면서. 예. 그래서 달력을 관찰, 12개월 소개, 그리고 행사표 소개.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어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있어요. 어디 있나? 25일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의 원리보다 시계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이중시계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애쓰셨고요. 쉬었다가 또 이어서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